대하 역사소설 양만춘 황금 삼조고 그 네 번째 시간으로 김풍길 작가님을 모시고 대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황금 삼조고 소설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당태종의 고구려 원정과 그 다음에 안시성에서의 88일간의 대혈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세 권이 영웅 양만춘 이야기의 서막이었다면 지금 본론을 다루는 셈인데 중국 역사서, 특히 사마광이 쓴 자치통감에서 이 원정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고 있으니 역사 소설의 전통적인 서술 방법에 따라 쓰는데 그리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전형적인 역사 소설 형식을 갖춘 이 두 권 책을 묶어서 안시성의 성이란 제목으로 책을 쓰고, 앞서 세 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양만춘 외전이라고 해서 풍경 사진과 그림을 넣어 양만춘 외전으로 발표하려고도 생각했습니다. 네, 황금 삼조고 5권으로 묶은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막인 세 권 없이 당태종 원정과 안시성의 승리라는 줄거리만으로는 자칫하면 영웅 양만춘의 깊이 있는 내면을 드러내지 못하고 평범한 전쟁 영웅의 이야기로 그려질 뻔했는데요. 서론 부분이 있음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고구려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고 안시성의 승리가 우연히 얻어진 게 아니라 오랜 준비 끝에 거머쥔 필연적인 승리였음을 보여주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적의 통치자 당태종의 이야기를 너무 장황하게 서술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쟁이란 상대방이 있게 마련이고 아군 못지않게 적의 모습도 자세히 그려야 그 전쟁의 참모습이 드러나겠죠. 저는 충무공에 대한 소설을 읽을 때마다 참전한 명나라 구원군과 매 수군 장수들의 모습과 그들이 어떤 인간이었는지 무척 궁금해했는데 이에 대한 묘사가 별로 없어 무척 아쉬웠습니다. 물론 외수군 장수의 남긴 일기나 기록을 구하기가 쉽지도 않겠고, 또 중세 일본어로 쓰인 그 기록을 해석하기도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또 더구나 그 내용 중에는 터무니없는 내용도 물론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록과 그들의 기록을 서로 대비하면서 입체적으로 그 진상을 밝혔다면 그 책이 더 독자의 가슴에 실감이와 닿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중국 역사서에 기록된 당태종이 그처럼 훌륭한 황제고 뛰어난 싸움꾼이었다고 하면 88일 동안의 혈전 끝에 그를 물리친 우리 양만춘 장군도 더 높이 위대함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선생님께서 우리 역사 바로 알기에 역사 논쟁의 문제로 정식 제기하신 연산관 싸움의 대승리로 화제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 삼조고에서 양만춘의 요서 원정이나 흑수 평전 같이 역사 기록이 없거나 기록과 다른 장면을 여러 번 등장시켰고 그때마다 깊이 읽기로 그 근거를 설명하셨는데요. 연산관 승리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실과 전혀 차원이 다른 강한 집념을 갖고 이를 뒷받침하려고 깊이 읽기에서 천리장성에 대한 고찰과 고구려 일본 국도뿐 아니라 연산관 싸움의 근거를 설명하시고도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태종의 고구려 원정에 대한 전쟁사를 다시 고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계시는데요. 그것에 관련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역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도 아니고 다만 황금 삼조고를 쓴 소설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연구한 역사라고는 고구려와 수당 사이의 70년 전쟁사에 대해서
좀 파헤쳐 봤을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태종의 고구려 원정의 전쟁사에 반드시 꼭 넣어야 할 거대한 우리의 성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다섯째 시간에 별도로 이 연산강 싸움의 대승리에 대해서 자세히 논정을 하고 훗날 여러 전문가들께서 저희 의견을 자세히 검토한 연후 정식으로 우리 역사 전쟁사에 포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선생님께서는 당태종의 원정은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시더군요. 그 당시 고구려 국내 상황을 살펴보면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태왕을 비롯한 백수십 명 화평파 대신과 장군들을 깡그리 죽인 지 3년도 지나지 않아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어수선한 때였습니다. 이에 비해 당나라군은 통일전쟁에서 단련된 정예병인데다가 호랑이 등에 날개를 달듯 북방 초원에 용맹한 기병대까지 참전해서 역사상 가장 막강한 공격력을 갖춘 군대였습니다. 그 결과 전쟁 초기에 요동의 튼튼한 여러 성이 추풍 낙엽처럼 연이어 무너지고 고구려 운명이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웠는데 어째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고구려 원정이 실패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당태종의 지나친 자만심 때문이었습니다. 자고로 병법서에서는 천시, 지리, 인화 이 세 가지를 얻어야 승리한다고 했는데 당태종은 천시를 읽어버렸습니다. 당태종의 자만심이 얼마나 강했는지 하는 것을 수양제의 고구려 원정과 비교하여서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수양제는 원정 전년부터 벌써 이 유주에 정부 모든 기관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정군을 여기에 집결시켰다가 정월 3일에 이 유주에서 출발해서 고구려 원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태종은 유주를 4월 10일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기형 3개월 7일이나 늦게 원정군이 출발한 셈이지요. 요동은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음력을 사용했을 뿐 아니라 중국인들은 정월, 2월, 3월을 봄으로 보고 4, 5, 6월을 여름으로 보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수양제는 이른 봄에 출발했는데 당태종은 4월이라면 초여름에 해당하는데 초여름에 출발을 했으니 이 3개월이라고 늦어진 이것이 바로 천시를 읽은 것입니다. 원정에서 3개월 10일이라 하는 날짜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태종도 아마 최초는 봄에 유주를 출발할 예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 전해인 644년 10월 14일에 장안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낙양에는 11월 2일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해 11월 24일에는 선전포고를 천하에 조서를 내려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교로운 일이 생겼습니다. 전 황태자였던 성근이가 12월 2일 기양 갔던 곳에서 죽었다고 소식이 왔습니다. 이 성근은 원래 당태종이 황제가 되자 바로 황태자로 임명했는데 그동안에 좀 난잡한 생활을 함으로써 신임을 읽어가지고
둘째 아들 태에게 황태자를 양위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성근이가 역적 모의를 해서 당태종을 암살하려다가 발각되어 저 사천성 산골짜기에 기양을 갔었는데 불과 28살밖에 되지 않은 성근이가 갑자기 기양체에서 죽으니까 당태종이 굉장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양에서 조회도 폐지하고 하지 않고 그 죽은 아들의 괴로움 때문에 왕공에 준하는 장례식을 크게 이래 벌리도록 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당태종은 3개월 가까이 이 낙양에서 머물어서 전쟁의 시기, 바꾸어 말하면 현실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유주 출발이 그 전쟁도 잘 모르는 수양제보다도 석 달이나 늦게 출발했으니 전쟁 시초부터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수양제의 대군은 요새에 아마 2월 초 정도는 닿았을 텐데 이적의 선봉군은 4월 1일에야 겨우 이 통정진을 거쳐가지고 요하를 건넜습니다. 이것도 3개월 늦어진 거죠. 그리고 계모성을 함락시키고 온 고구려가 난리가 났을 때 당태종은 전선에 도착하지도 못하고 겨우 5월 5일,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 4, 5, 6월이 여름이라고 했으니 한여름에 겨우 전선에 도착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니 고구려에서는 4월 1일에 침공을 당했으니 벌써 2달 반 동안에 이 고구려 제1번 국도 방어선은 굳을 대로 굳어질 수밖에 없었으니 이 천시를 놓친 당태종이 고구려 원정에서 실패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필연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수양제가 2개월 이상 포위하고도 빼앗지 못했던 요동성을 당태종은 단지 2주일도 되지 않아 5월 18일 함락시키고 6월 1일 고구려 제1번 국도의 입구에 있는 백암성을 점령했죠. 그리고 6월 22일에는 안시성 동쪽 벌판에서 벌어진 주필산 전투에서는 연개소문이 보낸 정예군을 섬멸시키고 안시성을 포위하지 않았던가요? 전투에서 아무리 여러 번 승리를 거듭한다고 하더라도 전쟁에서 패배하면 그 전투의 승리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당태종이 애초보다 뒤늦게 시작한 원정으로 말미암아 심리적으로 무척 초조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평양성으로 진격하는 최단거리 노선인 고구려 제1번 국도를 장악하려던 연산간 싸움에서 패배했을 뿐 아니라 안시성을 빼앗으려 토산까지 쌓는 어리석은 짓을 두었으니 이것은 이미 고구려 정복은 물 건너 간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을 빼앗겠다고 토산을 쌓는 짓은 중국 내전에서도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인력을 동원해가 얼마나 오랫동안 쌓아야 토산이 쌓아지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어리석은 짓을 고구려 원정을 가서 남의 땅에서 보급과 시간에 쫓기면서 토산을 쌓았다는 것은 당태종이 이미 고구려 원정은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하나 유난히 눈에 띄는 것은 당나라 여자간첩 흑무란의 편지와 일기였습니다. 어찌 보면 소설의 큰 줄거리와 그다지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두 권 소설의 각 장 끝머리에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더군요. 전투 장면만 계속되면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여간첩을 등장시켜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였던가요? 전쟁의 주인공은 역시 사내겠죠. 그러나 여자 이야기가 빠졌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큰 강물처럼 흐르는 전쟁의 그 이야기 중에 사소한 이야기가 이렇게 곁들이면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좀 걸림돌이 될까 생각해서 저는 그런 사소한 일을 여간첩 흥모란의 객관적 시각을 통해서 조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화로운 시절에 안시성 백성들의 삶의 모습, 즉 대군에 포위당한 수비대 병사들의 희령과 꺾이지 않은 투혼, 전투 후의 갖가지 뒷이야기 같은 사소하지만 생생한 움직임을 그리지 않고서야 어찌 전쟁의 참모습을 그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대한 강물 흐름의 밑바닥 그 백성들의 삶을 조명하기 위해서 여간첩의 객관적 시각으로 입체적인 조명을 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연개소문에 대한 선생님의 평가가 지극히 부정적이더군요. 그는 세계 제국을 꿈꾼 당태종이 고구려를 집어삼키려던 풍운이 급박하던 시대에 참혹한 유혈 쿠데타를 일으켜서 독재 정권을 세워 당나라와 맞서 싸웠던 풍운하였죠. 그런데 우리 역사상 연개소문만큼 말썽 많은 인물도 드물겠습니다. 고구려를 멸망하게 한 난신적자로 역사의 큰 죄인이란 견해부터 고구려의 영광과 독립을 지키려고 당나라에 당당히 맞섰던 비운의 영웅이라는 주장까지 그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지난날 역사상 인물에 대해 추상같이 냉엄한 심판도 옳겠지만 다소 관용적인 자세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더구나 양만춘의 안시성 승리 때 연개소문이 고구려의 통치자였으니 승리의 영광 중 일정 부분은 그의 공으로 돌려야 하지 않을까요? 고구려 역사는 많은 부분이 망실이 되어 역사 기록이 아예 없거나 적국인 중국 척 기록뿐인 경우가 많지만은 고구려 사람 중에서 연개소문만큼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객관적인 역사 자료를 가지고 연개소문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고구려는 오부 귀족 합의제에 따라 운영되었던 자랑스러운 공화정 정체를 가졌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잔인한 유혈 쿠데타로 나라의 한 축이었던 화평파의 대신과 장수를 깡그리 몰살시키고 망리지라는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독재 정권을 세운 지 3년도 채 되지 않아서 당나라 사신을 토굴에 가둠으로써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전쟁을 일으키는데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개인적인 분노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것은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당태종 원정 후 태종이 죽음으로써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5, 6년도 되기 전에 나라의 이해관계와 별로 상관없는 거란과 신라를 침공하여서 또다시 전쟁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무리 전쟁에 미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태종의 원정으로 요동 땅이 초토가 되고 국민의 삶이 의육의 상태가 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렇게 빨리 전쟁을 일으킨 그 어처구니 없는 자만심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천우신조로 그가 죽은 후 고구려가 부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못난 자식들이 권력 투쟁을 함으로 인해서 이 하늘이 준 기회조차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비극의 씨앗도 연개소문이 뿌린 것이니 거의
가오는 도저히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만춘의 영광스러운 안시성 성리의 일정한 부분의 공을 당시 통치자인 영계서문에게 돌려야 한다고요? 충국왕께서 빛나는 성리가 선조 탓이라고 하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시성 동쪽 벌판에서 영계서문 직속군이 전멸당함으로 고구려가 멸망할 위기를 겪었는데 그 위기를 벗어나서 안시성을 지킴으로 인하여 고구려를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진 양만춘의 위대한 공을 그 영계서문에게 돌릴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무공의 빛나는 성리가 못난 통치자 선조와 상관없듯 양만춘의 위대한 성리 역시 영계소문과 상관없는 성리옷이다. 네. 선생님의 못난 통치자에 대한 질타는 찬바람나게 매섭습니다. 논제에서 조금 벗어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성공한 민주적 국가임에 분명하나 선거에 의해 평화롭게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경우조차 이웃 민주주의 국가와 달리 퇴임 후 평화롭게 노후를 보내는 대통령보다 불우한 분이 더 많습니다. 통치자란 역사에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이니 자신은 물론 부하가 저지른 잘못까지 모든 통치 행위에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하지만 통치자가 흠 하나 없는 군주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백성을 잘 살게 노력했다면 자질구레한 흠까지 들추어내어 단죄해야 마땅할지 그거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제도의 결함 때문이 아닐까요? 지금 우리 대통령은 우리나라 역사상 어떤 왕보다 더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제어할 마땅한 견제 장치가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제왕적인 권력을 갖고 있다지만 역사적 전통이 뒷받침된 50개 주의 거의 독립국 가까운 지방자치제도가 확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강력한 견제력이 있고 또 대통령 재임 중 2년 되는 해 하원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그 대통령 통치의 중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즘 미국에서도 대통령의 독주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미국식 대통령 제도를 채택하고서라도 다소간 견제장치가 될 부통령 제도는 왜 없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통치 중에 행한 행위 중 국가 안보와 관계없는 기록조차 오랫동안 대통령 기록물이라나요? 그래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런 것조차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이입니다. 우리 민족만큼 자유와 평등에 민감한 국민은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헌법을 개정해서 제왕적 대통령 제도를 고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퇴임 대통령이 잘못했다면 법률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것도 피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는 퇴임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도록 해서 최소한 퇴임 대통령의 품위와 명예를 보존시켜주는 그런 법적 관행이나 법률적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웃나라 사람들을 보기에 사나운 꼴을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네.
당태종의 원정이 끝난 후에 폐허가 된 요동성을 재건해달라고 대대로 고정의가 부탁했을 때 양만추는 그 조건으로 연개소문의 부역자 처벌법의 폐지를 강경하게 요구했더군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계율에 얽매인 완악한 유대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려고 끌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셨던 박애주의를 나타낸 것인가요? 전쟁으로 점령당한 땅에는 악랄하게 동족을 핍박하고 못 살게 구는 악한 사람들도 있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피치 못하게 적에게 협력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전쟁 부역자로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죠. 저는 양만춘을 처음부터 쓸 때부터 넓은 마음을 가진 통치자, 온 백성의 마음을 아우르는 통치자로서 그려왔습니다. 따라서 양만춘이 폐허가 된 요동성을 재건하려고 하면 이런 부역자까지 가슴에 품고 하나로 뭉쳐서 재건해야 요동성이 재건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번 5번째 시간에 연산관 대승리에 대한 역사적인 검증을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